강물에 노는 원앙도 멈춰서서 듣게 만들 만큼 고운 목소리를 가진 그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최부잣집 셋째 아들에게 팔려 가듯 시집을 가던 날,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타 물을 마시려 일어나서 밖을 보는데 그녀 눈앞에 산발을 한 여인이 나타나 차가운 손으로 소생의 목등덜미를 콱 움켜쥐고 네 목소리 참으로 탐이 나는구나. 가져가마 그 한마디와 함께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땐 그녀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는데 나담 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이 굽어 살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여인을 소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름은 도화, 나이는 20살. 조선 땅 어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로 집안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지만 하늘이 내린 재주 하나만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도화의 목소리가 바로 그 재주였습니다. 은쟁반에 옷구슬이 또르르 굴러가는 듯하다는 말이 있지요. 도화의 목소리는 딱 그 표현이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 도화가 물지개를 지고 우물가로 내려오면서 흥얼흥얼 노래라도 한 자락 풀어놓으면 강가에서 물장구 치던 아이들이 멈춰 서고 나무를 찍던 나무꾼 아저씨들이 도끼질을 멈추었으며 강물에 논일던 원앙 한 쌍도 물 위에서 고개를 빼들고 그 소리를 듣는 신용을 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도화가 지나갈 때마다 저 아이 목소리 하나는 하늘이 점지해 주신 것이라며 칭찬을 하곤 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가 고와도 가난한 집안 형편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화의 아버지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이었고 딸의 재주를 아끼기는 했지만 그 재주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제법 재산 꽤나 있다고 소문난 최부잣집 셋째 아들에게로 도화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도화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을 했습니다. 내 이 목소리로 시어른들께 효도하며 잘 살리라. 목소리가 재주이니 재주로 기쁨을 드리고 성심으로 받들면 그 집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으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짐이 얼마나 순진하고 가엾은 것이었는지 도화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집가는 길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도화는 붉은 치마에 연두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올랐는데 마을 아이들이 가마 뒤를 쫓아오며 도화 언니 잘 살아요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화는 가마 창 너머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최부잣집은 마을 어귀에서 안채까지만 해도 걸어서 한참이 걸리는 기와장이 겹겹이 쌓인 큰 집이었습니다. 처음 마당에 들어섰을 때 도화는 그 웅장함에 숨을 죽였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안채에서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의자에 기대어 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화는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 순간에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화는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방, 낯선 이불 냄새의 도화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겨우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목이 타들어가듯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도화는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 구석에
놓인 물주전자를 찾아 손을 더듬었습니다. 물주전자가 비어 있었고 도화는 할 수 없이 방 밖으로 나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게 물들이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을 열려는 찰나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본 도화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를 산발한 채 하얀 소복 차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도화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여인은 도화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슬픔과 무언가 간절한 것이 뒤섞인 빛깔로 빛났습니다. 도화는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차가운 손으로 도화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 손의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화는 그 순간 정신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목소리 참으로 탐이 나는구나. 잠시만 빌려 감아. 그리고 도화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화는 자신이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축축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도화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은 쉬어지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화는 점점 더 세게 입을 벌려보았고 목구멍이 찢어질 듯 힘을 주었지만 끝내 나온 것은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도화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고운 목소리가 어젯밤 그 여인에게 통째로 빼앗겨 나간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최 부잣집 안방마님 최씨 부인에게 불과 반나절도 안 되어 전해졌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아침나절 도화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 알렸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최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날이 선 작두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도화의 앞에 서더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허리에 척 얹고 냉소를 날렸습니다. 이런 흉한 것을 봤나? 어디서 말 못하는 것이 굴러들어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그 목소리는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원해서 목소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산발한 여인이 나타나 목소리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손짓 발짓으로 전하려고 해도 최씨 부인은 도화의 몸짓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날 아침같이요 따끈하게 올라온 하얀 쌀밥을 마당 한쪽에 놓인 개밥 그릇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화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한 줌 획 뿌렸습니다. 눈에 소금이 들어가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소금 때문인지조차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것이 밥은 먹어서 무엇하냐? 가서 우물과 빨래나 다 해치워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눈물만 짜고 있어? 도화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침 밥상을 받으러 안채로 들어오다가 마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편에 딱 붙어 서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런 것이랑 어떻게 한 방을 씁니까? 내쫓든지 뒤채 골방에 가두든지 하십시다. 그리고는 도화를 향해 침을 탁 뱉고 유유히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도화는 그날 하루 종일 빨래를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이불이며 포대기며 치마저고리가 산더미 같았고 도화의 가냘픈 손으로 그것들을 모두 처리하려면 해가 저물어도 끝이 나지 않을 양이었습니다. 더구나 최 씨 부인은 중간중간 마당을 지나다니며 도화의 빨래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래를 다시 더럽혀 도화의 발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빨래냐, 구정물이지? 다시 해. 그 소리에 도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빨래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저녁 밥상에도 도화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먹고 남긴 찬밥이 한 사발 나왔고 도화는 뒤채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그것을 먹었습니다. 맵고 짠 김치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화는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억눌리고 짓밟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도화는 가슴속에서 조용히 불씨 하나를 살려두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에서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리고 마당에 물을 쏟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날씨에도 도화의 빨래는 끝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이 닳도록 일을 시켰는데 엄동설안에도 도화에게는 솜저고리 한 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도화는 홑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얼음 낀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발가락은 감각을 잃어 저렸습니다. 그래도 빨래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최 씨 부인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화가 언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헹구고 있을 때 안채 쪽에서 가늘고 맑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처마 끝을 울릴 때 간혹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고왔습니다. 도화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화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화 자신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하던 바로 그 목소리가 안채 안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화는 빨래를 내려놓고 조용히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채 창호지 문 앞에 다다른 도화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화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거울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 도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기이하게 빛나던지 도화는 발이 땅에 붙어 버린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거울에 대고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 목소리야. 우리 집안 첫째 며느리도 딱 이런 목소리였지. 그것도 결국 내 것이 되었고 최 씨 부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도화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며 그 자리를 등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말한 첫째 며느리가 누구인지 도화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최 부잣집에 시집을 오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셋째 아들이 첫 번째 혼인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며느리가
어찌 되었는지까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찍 떠났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도화는 가슴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는 도화가 몰랐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 부인은 도화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유라고 해봤자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도화가 안채 마루를 닦다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도자기, 화분을 실수로 건드려 금이 간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빗자루로 도화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도화가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며느리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도화는 뒤채 골방에 내쳐졌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겨울 찬바람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깔고 덮을 이불도 없었고 집 몇 단이 바닥에 깔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화는 그 골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흐느끼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렸으니 울음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도화가 눈물을 삼키며 골방 구석에 등을 기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스르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의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안개련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 같은 형체가 서서히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도화는 전신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골방이 너무 좁아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형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도화는 그것이 신혼 첫날 밤 나타났던 그 산발한 여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도화의 목소리를 가져간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도화는 겁에 질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화는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에 걸린 듯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어쩐지 도화가 방금 전까지 소리 없이 흘리던 눈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혼자서만 삼키고 있는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도화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두려움보다 먼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도화의 고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인데 자신의 입이 아닌 다른 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기분은 형언하기 짝이 없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무서워 말거라. 나 또한 이 집안에 시집 왔다가 저 독한 시어머니의 탐욕 때문에 우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첫째 며느리란다. 도화는 손을 내리고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그녀 역시 도화처럼 목소리 하나는 타고난 여인이었습니다. 최 부잣집에 시집을 온 뒤 최 씨 부인의 갑질에 시달렸고 그러다 어느 날 밤 최 씨 부인이 무언가 기이한 주술을 부려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 기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이에 저항하자 최 씨 부인은 첫째 며느리를 우물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 일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한마디로 마무리되었고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은 둘째 며느리를 들였고 둘째 며느리는 굶기고 학대하여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제 셋째 며느리인 도화의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도화는 전신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 그리고 도화가 바로 그 다음 차례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억울함을 품은 자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가 그 좁고 어두운 골방 안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사연을 나눈 밤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홀령은 도화에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흘 뒤 고을 사또가 주최하는 대동명창 대회에 도화의 목소리를 빌려 직접 무대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명창인 양 행세하며 권세를 한껏 누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화는 홀령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도화를 단순히 하인 부리듯 구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화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처럼 행세하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끝나면 도화에게 남은 것은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맞은 것과 같은 운명뿐이었습니다. 홀령이 도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차가움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함께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잠시 내 몸속에 들어가 힘을 보태주마. 그날 저 노파의 목구멍에서 내 목소리가 아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지른 마지막 절규가 터져 나오게 만들자꾸나. 도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도화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 씨 부인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도화는 홀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화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구박받기만 하는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홀령의 한을 품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도화의 눈빛이 조용하지만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화는 최 씨 부인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전과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발길질을 당해도 소금을 뿌려도 빨래를 다시 더럽혀도 도화는 그저 조용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였지만 도화의 가슴 속에서는 분명한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미소가 어쩐지 불편했지만 말 못하는 며느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최 씨 부인이 저지른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대동명창 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최 부잣집 안에는 묘한 들뜸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회를 앞두고 새 비단옷을 맞추어 입었고 머리를 곱게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지만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에 청춘이 서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 역시 빼앗은 목소리의 기운이 최 씨 부인의 몸에 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도화를 볼 때마다 비아냥댔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최 씨 부인의 기세는 더욱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이 벙어리야, 사또 나리 앞에서 내가 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넌 옆에서 북이나 쳐라. 내 목소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란 말이다. 최 씨 부인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였지만 도화의 가슴 속에서는 분명한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그날 제 목소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대회를 이틀 앞둔 밤, 도화는 골방에서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첫째 며느리 홀령이 알려준 것들을 마음속으로 다듬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두 며느리의 그리고 도화 자신이 겪은 서러움과 분노, 그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도화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고을 사또가 주최하는 대동명창 대회라는 소식에 온 마을이 들떠 있었습니다. 장사치들은 길가에 노점을 세우고 아이들은 어른들 손을 잡고 구경을 가겠다며 떼를 썼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귀빈들이 있다는 소문도 퍼졌고 대회가 끝나면 사또가 음식을 내려 모두에게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날 이 마을의 가장 큰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대동명창 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을 광장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을 사또가 단상 위에 자리를 잡았고 한양에서 내려온 귀빈들도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방에서 풍악 소리가 울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광장 전체가 시끌벅적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부잣집에서는 최 씨 부인이 화사한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반짝이게 꽂은 채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의 뒤를 도화가 따랐습니다. 도화는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에는 북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화려한 차림새에 눈길을 주었고 뒤에 따르는 며느리에게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화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여러 소리꾼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판소리에 한 대목을 뽑아냈고 어떤 이는 민요를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추임새를 넣으며 호응하고 사또도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화는 무대 옆 구석에 서서 북채를 두 손에 쥔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도화의 눈빛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 씨 부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뿐사뿐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단옷이 햇살 아래 반짝였고 최 씨 부인은 사또를 향해 무릎을 굽혀 간드러지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화의 목소리를 빌려 천하제일 명창의 자리를 거머쥐겠다는 계획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리고 도화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북을 치라는 신호였습니다. 도화는 고개를 숙인 채 북채를 쥐었습니다. 광장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음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도화가 북을 쾅 하고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광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모든 이의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목구멍에서 도화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나오는 대신 무언가 굵고 거칠고 섬뜩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낮은 울림이었다가 순식간에 귀를 찌를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을 했습니다. 노래의 가락을 타고 그러나
절대 고운 노래가 아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자의 마지막 절규 같은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첫째 며느리. 시어머니 손에 우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네. 그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뒤로 숨었고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황한 최 씨 부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손가락 사이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가사는 이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굶겨 내쫓고 셋째 며느리 목소린 내가 빼앗았네. 이 노파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라. 최 씨 부인이 저질러온 온갖 악행이 노래 가사가 되어 고을 사람들과 사또와 귀빈들 앞에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여 뒤로 물러났고 사또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귀빈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무대 위에서 제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내 목에서 무엇이 나온다. 살려줘. 그러나 그 비명조차 지극히 처절하고 기이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화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북채를 두 손에 쥔 채 고개를 든 채 빠르게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끼며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상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도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우물에 빠진 첫째 며느리의 한이, 굶주림 속에 세상을 떠난 둘째 며느리의 한이, 그리고 도화 자신이 당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화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홀령이 도화의 몸 안에서 힘을 보태고 있었고 그 힘이 도화의 것과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화는 구석에서 북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화의 눈에서 서슬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리고 짓밟히던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때 나오는 조용하고 단단하고 두려움이 없는 빛이었습니다. 도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광장 전체가 멈추었습니다. 흩어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또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도화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아까 첫째 며느리의 홀령이 최 씨 부인의 목구멍을 통해 낸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고 웅장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광장 전체를 뒤덮었고 하늘로 곧장 뻗어 올라갈 것 같은 기세가 있었습니다. 도화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사 억울한 홀령의 한을 푸시나니 죄지은 자는 무릎을 꿇고 응분의 벌을 받으라.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번개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쩍이는 빛이 내리꽂혔고 그 빛이 번쩍일 때마다 최 씨 부인이 입고 있던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새로 맞춘 고운 비단옷이 삽시간에 걸레짝이 되어버렸고 최 씨 부인은 무대 위에서 바닥을 구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에서 다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래가 아니라 자백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이 풀린 채로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오. 첫째 며느리를 제가 손으로 우물에 밀었소. 둘째는 굶겨서 내보냈소. 모두 다 나 혼자 한 짓이오. 최 씨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그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악행을 고을 전체
앞에서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물러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무대를 향해 다시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독한 노파가 있나. 저 며느리가 목소리를 되찾았어. 하늘이 벌을 내리셨구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도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화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홀령들의 한이, 도화 자신의 서러움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이 순간의 벅참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은 진실을 알고 있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단상에서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포졸들이 무대 위에서 발버둥치는 최 씨 부인을 둘러쌌고 최 씨 부인의 두 팔이 포박당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저 며느리가 꾸민 짓이야. 하지만 방금 전 최 씨 부인이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한 뒤였습니다. 고을 전체가 들었고 사또와 귀빈들도 모두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항변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면서 최 부잣집의 여러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우물에서는 오래된 유골이 발굴되었고 그것이 첫째 며느리의 거심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죽음도 병이 아닌 인위적인 학대 때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하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인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관아로 끌려가 평생을 차가운 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첫째 며느리의 환청이 들린다며 소리를 질렀고 날이 갈수록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인과응보라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죄 없는 며느리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았으니 이제 제 벌을 받는 것이라고요. 아내를 짐승 취급하던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죄가 밝혀지면서 최 부잣집의 가사는 모조리 몰수당했고 셋째 아들 역시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때 최 부잣집이라 불리며 위세를 부리던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쫓겨난 뒤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도화는 사또가 내어준 방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이 녹으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도화는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도화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는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방 안에 환한 빛이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빛 속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산발한 머리도 핏빛, 눈물도 없었습니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달빛처럼 고운 미소를 지은 채 여인은 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슴속 응어리가 다 녹았구나. 이제 내 목소리는 영원히 내 것이니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소리를 하거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여인은 흰 나비 한 마리가 되어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비는 별빛 사이로 사라졌고 방 안에 따뜻함만 남았습니다.
도화는 그날 밤 오래도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는 온몸이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억울함에 짓눌려 잠 못 이루던 두 홀령이 마침내 편안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팔도의 소문이 하나 퍼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소리꾼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같다는 이가 있었고 평생 가슴을 앓던 이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한이 풀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병든 노인이 소리꾼의 노래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 소리꾼의 이름은 도화이었습니다. 도화는 더 이상 최 부잣집에 구박받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화는 자신의 발로 팔도 강산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연을 소리로 엮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는 일이 있으면 도화는 그 앞에 나서서 소리 한 자락을 풀어냈습니다. 도화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맺힌 것이 풀리고 억울한 이들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도화가 어느 고을에 간다는 소문이 돌면 그 고을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몰려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한이 없겠다고 했고 젊은이들은 우리 마을에 도화가 왔다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이들은 도화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도화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도화는 재주로 얻은 것들을 혼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배를 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쌀과 반찬을 보냈고 홀로 사는 노인이 겨울을 날 소못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옷을 지어 보냈습니다. 도화는 자신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도화로 하여금 늘 낮은 곳을 바라보게 했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화를 민중의 목소리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이 보낸 소리꾼이라 했습니다. 도화는 그 어떤 칭호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도화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속 응어리를 소리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이에게 위로가 되고 슬픈 이에게 온기가 되는 소리, 그것이 도화가 평생 추구한 것이었고 도화의 목소리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